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야간 서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이 밤중에 책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 읽어볼 책은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 163쪽입니다. 인간과 어깨 구조가 같아지면서 던지기 실력도 유인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최고 시속 160km까지도 가능했죠. 침팬지는 신체 구조가 불리해 기껏해야 시속 30km밖에 못 던지니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들은 강속구 던지듯 창이나 돌을 던져 멀리서도 사냥을 할 수 있었죠. 진짜 투수처럼 세련된 폼으로 멋지게 돌을 던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유인원이 아닌 사람이었죠. 이 호모 에렉투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200만 년 전에 등장한 거의 이제 뇌가 좀 작긴 하지만 키나 팔, 다리 이런 비율이나 이런 걸 보면은 현대인하고 거의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만약 옷 입혀놓고 좀 멀리서 본다면 현대인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이 정도면. 이 이야기를 읽어드린 거는 오늘은 그 어깨와 팔에 관해서 야간 서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이 진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 어깨와 팔이 관련된 이야기도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여행을 한번 떠나볼 텐데요. 야간 서행을. 첫 번째 여행지는 해부학 실험실이고요. 두 번째 여행지는 이제 쇠닌겐의 사냥터입니다. 세 번째로는 리처드 리키라는 고생물학자도 만나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투르카나 호수로 또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 여행지들을 제가 어떻게 잘 엮어냈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네,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여행지인 해부학 실험실에 와 있습니다. 사실 별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 팔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 팔을 한번 보죠. 우리 팔을 보면 이제 별거 없어요. 사실 그냥 봐서는 느낌이 없죠. 근데 한번 돌려보세요, 이거를. 한번 돌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360도로 이게 잘 돌아가잖아요, 팔이.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다른 포유류 동물은 이거 흉내도 못 냅니다. 정말 이게 압도적인 우리 특징이죠. 이거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 조상들이 나무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제 한번들 이제 쉽게 말해서 원숭이들이 막 그 나무 위에서 살 때 기어오르고 매달리고 막 팔을 교대로 걸면서 막 휙휙 그 점프해가지고 막 이동하잖아요. 이 나무까지 잡았다가 저 나무까지 잡았다가 이러면서 잡을 때 이제 되게 다양한 방향에서 잡게 되죠. 앞에서도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위에서도 잡을 수도 있고 옆에서도 잡을 수도 있고 막 오른쪽 왼쪽 막 다양한 방향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나뭇가지를 잘 잡아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정말 자유롭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팔이 우리 몸통에서 옆에 달려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몸통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쪽에 달려 있거든요, 팔이.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해부학 실험실에 와 있으니까 뼈를 한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 어깨뼈 있죠? 어깨 축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등 쪽에 그게 있잖아요, 어깨뼈가. 양쪽에, 이렇게 등의 양쪽에 팔 뒤쪽으로 있죠. 이게 이제 팔을 이 몸에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뼈가. 이 뒤쪽에서는 어깨뼈가 고정을 시켜주고, 이 앞쪽에서는 뭐가 고정을 시켜주냐면 쇄골뼈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 목 밑에 부분에 그 쇄골뼈가 앞에서 또 팔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앞에서는 쇄골뼈, 뒤쪽에서는 어깨뼈가 팔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팔이 몸통의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뼈가 등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통의 옆에 있어요. 개나 고양이, 뭐, 이제, 고릴라 같은 유인원도 상당히 어깨뼈가 몸통의 옆쪽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팔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앞쪽으로 와야겠죠. 어깨뼈가 그 몸통의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앞에 달려있으면 당연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도 등 뒤쪽으로 움직여가지고, 만약에 사람처럼 이렇게, 우린 등도 막 긁고 그러잖아요, 팔로. 그런데 개나 고양이가 등을 그렇게 자유롭게 막 긁을 수 있나요? 그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개나 고양이를 이렇게 키워보진 않아서 등을 긁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거의 불가능하대요. 예, 말이 안 되죠. 팔을 꺾어가지고 개나 고양이가 등을 긁는다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자유로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좀 느슨해야 돼요. 빡빡하게 연결돼서는 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팔뼈를 보면은 이 팔뼈가 우리 어깨뼈랑 거의 접촉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이제 인대나 근육 이걸 감싸고 있는 팔뼈를 그것에 의해서 이제 몸통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제 단점은 좀 불안정한 거죠, 이 어깨뼈가. 워낙에 이 어깨뼈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관절이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그래서 이 어깨뼈는 가장 그 흔하게 잘 빠지는, 탈구되는 그런 관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팔 자체도 되게 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어깨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 말고 우리 팔 아래쪽, 팔꿈치 아래쪽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두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팔꿈치 아래쪽이. 그래서 그 끝에는 이제 손이 달려 있는데 이 잘 우리가 보면은 뼈가 두 개가 있어요. 이 근육 때문에 잘 만져지진 않는데 두 개의 긴 뼈가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마치 그 젓가락처럼 이게 11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손목을 돌려보면 이게 X자로 이렇게 겹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두 개의 뼈가 휙휙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손목을 자유롭게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해보면 마치 그 젓가락으로 그 고기 이런 걸 딱 짚고 이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젓가락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회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두 개의 뼈가 자유롭게 휙휙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양이나 강아지는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양이나 강아지가 뭐 이렇게 앞발을 획 돌려가지고 자기 얼굴 쪽을 막 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얘네들 발은 거의 기본적으로 땅을 딱 보고 있잖아요. 땅을 디뎌야 되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안 돌아가죠. 발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팔을 가지게 됐을까요? 일단 이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침팬지를 보면 돼요. 우리 침팬지들을 보면은 어깨가 좀 이렇게 되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사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 형태가 거의 이제 막 귀까지, 사람으로 치면 귀까지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움츠려 있는 듯한, 우리 사람들이 왜 추우면은 이렇게 어깨를 움츠리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관절 방향인데 이 관절 방향이 위쪽에 있어요. 사람은 아래쪽인데. 이게 이제 뭐랄까 우리 팔을 들어가지고 나무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침팬지들은. 그러니까 그거에 최적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관절 방향도 위쪽인 거고. 근데 500만 년 전에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이 관절 방향이 위쪽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이제 그 유인원의 그 뭐랄까 그 때를 많이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중간적인 형태가 15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이제 추측되고 있는 투르카나 소년이에요. 이 투르카나 소년은 호모 에렉투스인데 투르카나 호수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죠. 투르카나 소년. 한 11살 무렵의 소년의 유골이라 가지고 투르카나 소년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투르카나 소년은 그 앞에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야기해드렸던 루이스 리키의 아들인 리처드 리키가 발견했어요.
리처드 리키에 대해서도 이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 사람이 되게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자, 근데 이 투르카나 소년의 놀라운 점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뼈들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뼈들이 그대로 발견됐어요. 뭐 상상해서 이렇게 만든 부분이 없는데도 사람 해골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얘가 7살에서 11살 정도 사이에 그 정도 나이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키가 무려 160cm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8살로 추정이 된대요. 그럼 8살인데 160cm는 그럼 어른이 되면 몇 센티미터가 되겠습니까? 충분히 180cm 넘죠. 과학자들이 이제 그 계산을 해보니까 한 185cm까지는 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된대요. 상당히 키가 크죠. 근데 이제 이 투르카나 소년의 뼈를 자세히 보니까 고름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일찍 죽은 이유가 아마도 그 세균이 전신에 이제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 감염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 폐혈증으로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르카나 소년은 죽은 다음에 이 습지에 그대로 가라앉았대요. 그리고 그 위로 흙이 퇴적돼가지고 거의 완벽한 상태로 발견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장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만약에 뭐 들판이나 이런데 방치가 됐었다면은 이 뼈가 그대로 남아날 리가 없죠. 막 다 뜯어가고 막 동물들이 다리 뜯어가고 막 팔 뜯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흩어졌을 텐데 나름대로 좀 신경 써가지고 매장을 해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부모님이면 이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 자식이 또 그렇게 일찍 죽었는데 그래서 그냥 방치하지 않고 좀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매장을 해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 투르카나 소년의 어깨를 자세히 보면은 아래로 쳐져 있어요. 지금 우리 인간들처럼 그 우리랑 좀 어깨 높이가 같은 거죠. 그리고 관절 방향도 아래쪽이고 그런데 또 완전히 우리랑 똑같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게 좀 뭐랄까 이 어깨가 이 몸통의 옆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쇄골뼈가 우리보다 좀 짧아요. 그래서 이 팔이 몸통 앞쪽으로 좀 이제 더 끌려 나와 있는 거죠. 쇄골뼈가 이렇게 길어야지 팔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팔이 이 몸통 옆쪽에 고정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팔이 몸통의 옆에 달려 있는 것에 비해서는 이제 좀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옆쪽이 훨씬 더 자유로우니까 앞쪽보다는. 팔이 완전히 몸통 옆에 달리게 되는 거는 80만 년 전에 그 호모 안테세소로부터라고 해요.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안테세소라는 뜻이 그 개척자 뭐 그런 뜻이래요. 라틴어로는. 그러니까 이 안테세소르가 유럽에 아마 최초로 살았던 인류의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또 붙은 거죠. 근데 이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쇄골뼈가 더 길어요. 그래서 팔을 몸통 옆으로 더 확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팔을 휘둘렀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팔이 자유로웠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뭔가 있을 텐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30만 년 전 호숫가로 가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책을 읽어 드릴 텐데요. 이건 세상의 모든 과학 186쪽에 제가 여기 이렇게 실루엣으로 그림도 그려놨네. 창을 던져가지고 말을 이렇게 맞춰서 사냥하는 그림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숲에서 사람과 말이 호숫가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요란한 울음소리와 발굽소리를 내며 말들이 호수를 향해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 큰 소리를 지르며 있는 힘껏 창을 날립니다. 2미터 정도 되는 길쭉한 창은 포물선을 그리며 묵직하게 날아가 호숫가 진창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말들의 몸에 하나 둘씩 꽂힙니다. 몇몇 말들이 분수처럼 피를 쏟아내며 쓰러지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사냥감에게 달려갑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쇠닌겐의 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사냥 장면을 잘 이제 구성을 해보면 이제 말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갈대 숲 속에 숨어 있다가 말들이 오면은 창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쇠닌겐이 탄광이 있는데 그 탄광에서 이렇게 석탄을 캐다 보니까 노지 탄광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오큘러스 퀘스트로 한번 또 가보니까 여기가 노지 탄광인데 거기에서 이제 발견된 창인데요. 한 5개인가가 발견이 됐어요. 되게 길어요. 제 책에도 있지만 되게 어떤 무게 중심을 잘 잡아가지고 엄청 멀리 잘 날아가요. 실제로 이제 창 던지기 선수들이 이걸 던졌는데, 지금 우리가 창 던지기 할 때 쓰는 창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물론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상당히 멀리 날아갔다. 몇십 미터씩 막 날아가고, 그랬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창을 던진다. 이 창을 던지는 거는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죠. 먼 곳에서도 사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냥꾼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더 쉽게 또 사냥을 할 수가 있고, 숨어 있다가 멀리서 확 던져버리면 되니까 눈치채지 못하게 딱 잡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창으로. 그리고 또 이게 번식상에도 유리한 게, 그냥 이건 제가 상상을 한 건데, 잘 한번 생각해보면 창을 멀리 잘 던지는 남자 어떻습니까? 멋지잖아요. 사냥도 잘해가지고 이제 막 주위에서 이제 칭찬도 받고,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고기도 먹는다. 얼마나 좋아요. 집에 고기도 잘 가져오고, 진짜 한마디로 인기남이죠. 정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진화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쇠닌겐의 창 말고도 인류가 되게 창에 대해서 좀 뭐랄까 약간 집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나 그런 유물도 있어요. 뭐냐면 에티오피아의 리프트밸리에서 이 창과 관련된 유물이 발견됐는데, 이 유물이 뭐냐면 화산에서 생성되는 천연 유리, 흑요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시커먼 유리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걸 깨가지고 창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무 끝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끼워가지고 이제 창을 던지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게 수천 점이 발견됐어요. 와, 대단하죠. 얼마나 창을 많이 던지려고. 근데 이 깨진 형태를 또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깨진 형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던져야 이렇게 깨진다라는 거예요, 창을. 초속 1000m의 속도로 날아가서 깨졌을 때 형태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 인류는 진짜 창 던지기에 천재가 아니었나, 그 옛날부터. 지금이야 우리가 창 던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진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창 던지기에 정말 선수, 창 던지기가 어떤 필수 종목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쇄골뼈가 길고 더 팔이 자유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투르카나 소년을 발견한 리처드 리키를 또 만나러 가봅니다. 이 리처드 리키는 루이스 리키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리처드 리키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 영화 배우가 이 리키의 삶을 영화화하려고 이게 좀 발음이 어렵네. 영화화하려고 뭔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리처드 리키는 어릴 때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정말 활동적으로 컸어요.
이 조랑말이 있어가지고 뭐 조랑말 클럽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조랑말을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11살 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두개골에 이렇게 깨져가지고 금이 가가지고. 근데 또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게 그 아버지였던 루이스. 이 루이스가 이번에 또 이거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더라고요. 바람이 또 난 거예요. 비서한테 빠져가지고 그 리처드의 엄마는 메리거든요. 근데 메리도 바람 나가지고 결혼한 거잖아요. 불륜으로. 근데 또 바람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겠다, 난 떠나겠다. 근데 이제 또 이제 메리가 보통 성격이 아니니까 메리도 막 이제 싸움이 엄청나게 나는 거죠, 집에서. 정말. 막 뭐 집어 던지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리처드가 그 이제 머리를 다친 상황에서 아버지한테 떠나지 말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가 마음을 돌려가지고 아들을 봐서 이제 마음을 돌려서 비서랑 헤어지고 또 몇 년 동안은 행복하게 지냈대요. 근데 몇 년 동안 행복하게 지냈다라는 걸 보니까 글쎄요, 또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설마 또 바람을 피진 않았겠죠? 하여튼 근데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가 되게 이 리처드 리키는 성격이 강하고 반항적이었대요. 그래서 학교도 막 잘 안 다니고 말썽도 많이 좀 부리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중퇴를 해가지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겠다. 나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사업 자금을 좀 빌려가지고 뼈 사업을 했어요. 이 뼈 사업이 뭐냐면 뼈를 발굴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부모님이 맨날 그거 하고 또 이 리처드도 그걸 계속 따라다니고 그랬었으니까 뭐 좀 자연스럽죠. 나도 그걸 통해서 한번 돈을 벌어봐야겠다. 이 리처드 같은 경우에는 좀 소질이 있었나 보기도 해요. 6살 땐가 멸종된 어떤 동물의 화석을 발견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같이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인데 카모야 키메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실질적인 발굴은 이 사람이 해요. 중요한 발굴들 보면 그 투르카나 소년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제 필요한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 자금을 빌려서 자동차도 마련하고 또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 따가지고 막 비행기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형 탐사 같은 것도 하고 왜냐면 이제 뼈가 묻혀 있는 지형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대부분 퇴적 지형 이런 데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하고 뭐 어떤 전체적인 사업 이런 거는 이제 리처드가 이끌어 나간 거죠. 팀을 조직한 거는. 근데 그렇게 발굴 활동을 하다가 리처드가 죽을 뻔하기도 해요. 그 에티오피아의 오모강. 요게 그 투르카나 호수로 이렇게 가는 강이고 투르카나 호수의 한 그 유량의 한 90% 정도가 오모강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발굴 허가를 받아가지고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보트를 타고 가다가 악어한테 습격을 받아가지고 보트가 다 부서지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빠져나왔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악어가 우리가 뭐 보트를 다 부실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되게 클 것 같죠. 정말 커요. 5m, 6m 이렇대요. 투르카나 호수랑 오모강에 사는 악어들이. 투르카나 호수에 한 악어가 만 몇 마리인가? 12,000마리인가? 뭐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입 크기가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전체 크기가 5, 6m인데. 진짜 죽을 뻔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때 죽었으면 이제 투르카나 소녀는 발견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조금 약간 우연도 있거든요. 어떤 우연이 있냐면, 이 리처드 리키가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나이로비에 갔다가 비행기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막 천둥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피한다고 이렇게 우회 비행을 하다가 투르카나 호수 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여기 비행하다 보니까 퇴적 지층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거기가 화산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투르카나 호수 가운데에 보면 화산섬이 있어요. 그래서 악어들이 거기에다 뭐 알을 낳기도 하고 그러는데
화산 지형이 있으니까 여기 화산암이 있을 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저기 퇴적지층이 보이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외다. 저 퇴적지층 한번 발굴해보면 뭐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투르카나 소년의 유골이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그 카모야 키에무가 실질적으로 발견을 한 거죠. 이 카모야 키에무 같은 경우에는 그 발굴팀에 뭐랄까 어떤 노동을 하는 그런 일꾼이었지만 처음에는 나중에는 또 고생물학자가 돼요. 하여튼 이제 이런 일들을 같이 많이 하면서 이제 배우기도 많이 배웠나 봐요. 하여튼 근데 그 다음부터가 바로 어떤 이 리처드의 큰 활약이 펼쳐지는 순간들입니다. 이 리처드는 고생물 학자로서보다 그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때 굉장히 어떤 세계적인 이목도 많이 끌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 리처드 리키가 케냐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일 문제가 밀렵꾼들이었어요. 근데 이 밀렵꾼들을 어떻게 이제 뭐랄까 없애게 되냐면은 진짜 총을 쏘는 거예요. 그 밀렵꾼을 보는 즉시 무슨 뭐 허가를 받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밀렵 방지 부대를 만들어요. 당연히 이제 정부로부터 그 발사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바로 이것 때문에 밀렵의 위협이 현저하게 아주 팍 떨어집니다. 워낙 그 야생동물 보호에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그 세계은행으로부터 1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1989년에는 12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그 코끼리, 상아를 모아가지고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코끼리 밀렵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이것도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태우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그 12톤의 상아가 압수된 상아였거든요. 불법 상아. 근데 이걸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거 좀 팔자. 우리도 돈이 있어야지 뭐 야생동물 보호를 하지 않겠냐.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그래서 이제 팔자고 해요. 근데 리처드 리키는 되게 원칙주의자거든요. 안 팔아요. 사실 이제 팔려면 팔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당시에는 상하 거래가 합법이었거든요. 근데 리처드 리키는 안 팔고 밀렵만 불법이지 상하 거래는 합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고 그 돈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태워 버린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 상하가 잘 안 타요. 불을 붙여도 이게 한 1000도 정도의 온도에서는 분당 한 몇 그램 정도밖에 이게 안 탄대요. 그래서 이 리처드가 이 어떤 미디어 효과를 위해서 이 할리우드의 특수 효과 전문가랑 협력을 해가지고 제트 연료랑 뭐 가연성 접착제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아주 혁신적인 불꽃 기술을 고안했대요.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태운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래도 이렇게 잘 안 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불이 타올랐대요. 대단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언론이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막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정말 성공적인 홍보 활동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유행처럼 막 또 번져가지고 이렇게 상하 압수물을 팔지 않고 태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유행을 좀 하기도 하고 또 상하 거래 자체가 이제 불법이 되는데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참 하여튼 대쪽 같은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적이 많았어요. 좀 타협을 잘 안 하니까. 그리고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뭐랄까 사람도 어쨌든 그 주변에 막 살고 그러는데 사람보단 동물 보호에 우선을 두면서 뭔가 이렇게 국립공원에 되게 또 넓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국립공원은. 그런데 이 국립공원에서 이제 사람들 막 이제 좀 내쫓고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막 이 생태계 보호가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밀고 나간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제 리처드를 별로 안 좋아하고 뭐 밀렵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뭐 죽이고 싶었겠죠. 막 자기들한테 총도 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농부들이나 지역 주민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결국엔 또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냐면 1993년에 리처드가 조종하던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두 다리를 잃게 돼요. 무릎 밑에가 이제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족을 이제 끼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비행기가 괜히 추락한 게 아니라 누군가 고장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케냐 정부도 또 해방을 놓는 게 좀 이제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리처드가 이끄는 그 단체가 부정부패랑 관련이 돼 있다. 자기들이 이제 뭐 비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완전히 망신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만둬요. 그만두는데 우리 리처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나이예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냐면 정당을 만들어요. 케냐에서 노아의 방주라는 의미의 사피나 정당을 만듭니다. 근데 뭐 또 케냐 정부가 이걸 싫어하니까 되게 방해를 많이 해요. 정당 그 등록도 안 해주고, 그리고 막 또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길거리에서 막 채찍질을 하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막 괴롭히고 막 그랬었대요. 그러다가 1997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데 이 케냐가 하도 부패하니까 이 국제 단체에서 기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니네들 어차피 뭐 돈 줘봐야 맨 쓸데없는 데 쓰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러니까 돈 안 줘. 이러니까 이제 리처드를 갑자기 불러가지고 케냐에서 장관을 시켜줍니다. 우리의 대쪽 같은 리처드가 개혁을 잘할 테니까 다시 돈 좀 보내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리처드가 이제 막 개혁을 하죠. 그래가지고 막 방만하게 고용돼 있던 공무원들 2만 5천 명을 해고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시 또 2억 5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거액을 다시 케냐에 또 보내주는데, 근데 돈이 도착하자마자 또 리처드는 물러나게 돼요. 또 뭐 이렇게 괴롭혔나 보죠. 그리고 개혁 조치도 다 뭐 이렇게 물거품이 되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쉬지 않습니다. 우리 리처드 리키는 쉬지 않고 마운틴 고릴라 보호 활동도 하고 뭐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중에 또 이제 케냐에서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높은 직책을 맡아가지고 그 나이로비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어떤 개발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경제 발전을 하려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철도 같은 걸 놔야 되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나이로비 국립공원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철도를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국립공원 위를, 그러니까 그 어떤 철도 고가를 만들어가지고 한 18m 정도 되는 그런 고가를 만들어서 위로 지나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국립공원 생태계도 지키고 뭐 경제 발전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절충점을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불과 2달 전에 1월 달에. 참 이 역사적인 인물인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돼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조금만 더 빨리 이런 걸 제가 내용을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러면 우리 이 리처드 리키가 발굴 활동을 했던 투르카나 호수로 한번 또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우리는 이제 투르카나 호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큘러스 퀘스트를 끼고 주변을 보고 있는데, 와, 근데 여기는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호수가 아니에요. 진짜 황량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사막이에요, 사막. 완전 사막이에요. 나무 한 그루도 저기 하나 있는 건가, 저거? 와, 어떻게 이렇게 사막이죠? 그냥 다 바닥은 막 모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좀 시커먼 돌멩이 같은 거 있고, 진짜 이질적이에요. 오, 대단하다.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이런 호수가 있을 줄은. 이 호수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냥 어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뭐 오아시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되게 큰 호수인데, 이럴 수가 있나?
호수 물이 있으면 뭔가 주변에 나무들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황량하네. 근데 이게 여기가 이 기후 자체가 사막 기후라 가지고 호수는 있지만 비가 5년에 한 번 내린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식물이 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호수 물 자체도 이게 염분 농도가 높아가지고 아마도 이제 식물이 자라는데 적합하지 않겠죠? 염분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하여튼 참 이 이질적인 느낌이 굉장히 직접 한번 보시면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또 여행을 많이 온대요. 이런 사막 한가운데 뭔가 신기루처럼 호수가 탁 펼쳐진다. 이걸 보려고 유럽에서 많은 여행자들이 또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호수의 이질적인 느낌이 리처드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리처드가 그 케냐의 부정부패 속에서도 막 뭔가 해내보려고 그 대쪽 같은 성격으로 막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 이질적인 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사람이 살아요. 이렇게 황량한데. 저기 보면 집이 있어요. 근데 집 모양도 좀 약간 특이해요. 되게 뭐랄까 약간 좀 폐쇄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풀로 이렇게 초가지처럼 지었는데 다 막아놨어요. 사방을. 아마 그 기후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않나. 모래바람이 막 불고 그러니까 위에는 당연히 이렇게 지붕으로 덮어서 그래야겠지만은 이제 옆에도 쫙 이렇게 되게 좀 뭐랄까 되게 탄탄하게 지었어요. 보면은 풀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모래바람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강인함 이런 느낌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깨를 한번 돌려보시면서 정말 자유롭게 돌아가는 이 어깨, 다른 포유류들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정말 압도적인 특징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등을 긁어보면 되죠. 이것도 진짜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뭐 우리 리처드 리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 리처드 리키 하니까 리처드 리키보다 자꾸 그 아빠가 생각나요. 진짜 못 말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드네. 그리고 우리 투르카나 소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호모 안테르세르였나요?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생소한 이름이라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게 있었다. 생각해 보시면 또 세상이 다르게 또 풍부하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 꿈속 여행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에 특별한 날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투르카나 호수에 비가 내리는 날, 5년 만에 비가 내리는 날에 우리가 가보는 거죠. 그 큰 파라솔 우산 밑에 앉아가지고 그 황량하고 이질적인 풍경을 보면서 케냐 커피를 마셔보는 겁니다. 케냐 커피가 또 그렇게 아주 우수하다면서요. 아주 좋은 품질이라고 하는데, 그 뭐랄까 그 비가 내릴 때 그 황량한 그 사막에 비가 내릴 때는 뭔가 그 향기나 이런 것도 되게 특별할 것 같거든요. 그 뭐랄까 모래의 그런 어떤 냄새랑 비방울이 떨어졌을 때 그 비 냄새랑 이렇게 좀 섞여가지고 거기에 또 커피 향기가 섞이면 굉장히 촉촉하고 구수한 이런 독특한 향기가 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여기에 이 파라솔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소리,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호수랑 그 너머에 보이는 사막, 그리고 비가 내리니까 뭔가 이렇게 안개처럼 이렇게 싹 올라올 것 같아요. 그 습기 같은 게. 그런 것과 또 여기에 재즈 음악이 어우러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하나로 쫙 이렇게 조화가 되면서 어우러지면은 정말 굉장히 독특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오늘 또 더 특별히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파라솔 밑에서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